이제 정신이 딱 들면서 이래가 끊겠나 이 골치 아프다 그죠? 자 거기 5번 봅시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동생관계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동생 항변은 항상 역시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잡혀야 됩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중도금을 4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을 5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을 지급할 때는 값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인으로 양 채무가 대등합니다. 요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이행관계. 그리고 중도금하고는 동생관계가 아니죠, 그죠? 중도금은 선이행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선이행의무.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달라고 청구하면은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거를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죠? 갑이 중도금을 청구에 들어왔을 때 네가 이전을 해야 중도금 주겠다 하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이라 칩시다. 근데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갑의 잘못으로. 그럼 갑의 잘못으로 불타버리면 갑은 이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이제는 손해배상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 동시행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래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죠. 그런데 갑의 귀책 사유로 불타버리면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채무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손해배상과 을의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에 들어간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한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래 맞죠. 그래서 X. 자 2번에 보시면 자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고 항변권으로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항변권으로 점유하면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지. 항변권으로 지금 당연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 점유다. 따라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 그럼 뭐로 바꿔야 되느냐? 적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진다. 이래야 맞다고. 자 3번에 동시행 항변권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동그라미. 만약에 법원, 판결, 판사 이런 말이 나오면 항변권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주장을 안 하면 법원에서 몰라요. 그래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X. 자 4번에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그러면 갑을 원고라고 하고 을을 피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송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이전도 안 하면서 잔금 소송을 했을 때 판사 앞에 섰어. 그럼 판사가 물어봐. 을 보고 니 할 말이 없냐 이래 하니까 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항변권을 주장했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어. 그럼 항변권을 주장 안 하면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판사는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해버려요. 그럼 원고가 이겼죠. 그래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이 나오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원고 전부 승소 판결. 그런데 주장을 했어. 주장을 했다고. 을은 일반인입니다. 변호사 정도 되면은 판사님 저한테는 536조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변호사는. 근데 요거는 변호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 물어볼까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여기 와서 알았다. 여기 와서. 그렇듯이 일반인은 99.9%가 모릅니다.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변호사처럼 그렇게 주장 못하잖아요. 자 제가 일반인을 생각하고 주장 한번 해볼게요. 판사 앞에서. 자 판사님 갑의 얼굴을 한번 볼랍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아니 자기는 이전도 안 하고 내보고 잔금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미쳤다고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판사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장을 해버리면 서로 이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서로 이행하라. 정확하게는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무슨 판결이라 하느냐? 상환 이행 판결이라 합니다. 뭐라고? 자, 상환 이행 판결 또는 그죠? 상환 급부 판결. 누가 이겼습니까? 서로 이행하라. 이러면 누가 이긴지 애매하죠, 그죠? 일부는 갑이 이겼고 일부는 을이 이겼다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4번은 항변권을 주장해서 항변권이 받아들여졌죠. 그러면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이래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 틀렸다. 자, 5번에 선행 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채무는 동생관계가 된다. 5번이 맞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이행 의무를, 즉 중도금을 계속 지체하다가 상대방의 변제기 도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이행 의무입니다. 선이행 의무고 중도금이 여기까지 지체가 돼 버리면 이제부터는 중도금조차도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선이행 의무, 여기부터는 동시행 의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중도금을 계속 지체하다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중도금조차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행 의무로 바뀌어버린다고. 자, 그러면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래서 중도금을 지체하는 동안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5번이 맞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은 작년의 기출이네요. 이거 위험부담 문제인데 이게 전형적인 문제로 출제된 것입니다. 아주 출제를 잘했죠. 그럼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후발적 불능인지 원시적 불능인지 그부터 판단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지. 매매 계약 체결 후 불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문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 이렇게 간다고. 자, 이것도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줄까요?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갑이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집이 여기서 불타버렸어. 이거를 뭐랍니까?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유효입니다. 원시적 불능하고 정반대라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눈다. 갑의 잘못으로 불탔다면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처리하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위험 부담을 공부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그럼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고, 자, 갑에게는 잘못이 없고 을에게는 잘못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자, 그러면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즉 벼락 맞아서 불탔거나 제3자가 방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럼 남은 게 을은 이자 대금을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하면은 벼락 맞아서 불탔단 말이야. 그래도 을은 1억을 줘야 됩니까? 을도 안 줘도 되죠. 그래서 을의 채무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갑이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한다. 갑이 누굽니까? 채무자. 이거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채권자의 잘못으로 불탔다면은 채권자 을의 자 대금 지급 채무는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하지. 존속하기 때문에 갑은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는 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한다. 이거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한다고 간단하게.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위험 부담이 되려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채무자가 위험 부담.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했다면 그때는 채권자의 대금 채무는 존속한다. 그때 갑은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채권자가 돈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럼 기억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죠? 양쪽에, 그죠?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갑이 위험 부담.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금의 일부를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받았어. 자, 기억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문장이 좋.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럼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금을 이미 조금 받았다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고. 그럼 이거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럼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맞고. 자, 니은해 보세요. 갑의 채무가 을의 귀책 사유. 그러면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디귿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 이때도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옳은 것은 뭡니까? 기니. 요 연습 잘 하십시오. 연습. 자, 요거는 판례가 없는데 시험에는 기차게 자주 나옵니다. 딱 간단하게. 자, 7번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번은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매매 후 불능이 됐다면 후발. 매매 전에 불능이 됐다면 원시. 우선 읽어내야 만약에 원시적 같으면 위험 부담이 아니잖아요. 후발적이 돼야 위험 부담이 되겠죠. 자, 보시니까 매도하였으나 수용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매매 후 수용됐으니까 후발적 불능.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토지를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매매 후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버렸다고. 그럼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리면 국가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럼 이 국가 수용이 매매 후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원시적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로 됩니다. 근데 수용이 나오면 조금 수준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7번은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 부담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문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그죠? 갑이 위험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갑이 위험 부담을 하면은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되면은, 그죠? 갑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하고 을도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1번은 맞다, 틀리다? 맞죠? 갑의 을에 대한 의무도 소멸, 을의 갑에 대한 의무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에 잘 보세요. 2번하고 3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하고 3번. 자, 이거를 대상 청구로 합니다. 뭐라고? 대상 청구. 자, 을은 갑에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 매매 후에 국가가 수용돼가지고 국가로 토지 소유권이 들어가 버렸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그죠? 국가에서 수용했으니까 보상금을 받는단 말이야. 뭐를 받는다고? 보상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선택. 자, 원래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을은 원래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그런데 대금을 지급 안 하고 끝내도 되고,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청구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대금을 뭐 하고? 지급하고, 지급하고, 토지 대신에 보상금 내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대상 청구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상 청구. 대상은 한자로 한번 써줄까? 대상은 이랬습니다. 대상 청구. 즉 토지 대신에 보상금이라도 내라. 이게 대상 청구입니다.
대상 쓸 때 또 큰 대자 떡 쓰지 마라. 이거는 그랑풀입니다. 그랑풀이. 응? 좀 안다고 한자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된다고. 대상 청구. 자, 그래서 어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청구해도 된다. 왜?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은 1억인데 보상금이 2억이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고 보상금 2억을 받아올 수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3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자, 갑이 병으로부터, 병이 국가입니다.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어른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대상 청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십니다. 자, 보상금이 갑에게 주어졌다면 어른 보상금 내라. 이래 청구하는 게 대상 청구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아직 보상금을 안 줬어요. 보상금을 줬다면 어리 보상금 내라.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 보상금을 안 줬다면 어른 뭐라고 하느냐? 갑 네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상금 청구권을 내한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게 어디라고? 2번. 어른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자, 4번에 어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어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래 물었죠. 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5번. 어리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래 돼 있네요. 자, 어리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지급했어. 이미. 자, 그러면 이제 대상 청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양 채무가 소멸.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을 쪽에서는 대금을 지급 안 해도 되고 지급하고 대상 청구해도 되고 이래 된단 말이야.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금의 일부를 받았잖아. 맞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일부를 받았다고.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이 돼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1,000만 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은 왜 틀렸다? 배액이 아니고 그 계약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역시 위험부담입니다. 자, 위험부담 옆에 써놓으세요. 위에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임의규정이므로. 자,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래 있죠? 귀책 사유.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면 위험부담이 아니고 뭐라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은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2번이 X로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보세요. 매매 목적물이 수용됐다. 이래 돼 있네. 수용됐다. 수용되면은 불능이 됩니다. 수용이 돼버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역시 여기도 후발적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우선. 자, 3번을 읽어봤을 때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매매 전에 수용 이래 되면은 원시적 불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행기 전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행기 전에 그 말은 매매 후 이행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 매매 후 수용됐기 때문에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그러면 후발적 불능으로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험 부담 문제로 된다. 그럼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원래는 지급 안 해도 되는데 지급하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래는 지금 수용이 되면은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양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럼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을이 보상금이 탐이나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읽어보세요. 자, 매수인이 대상 청구를 하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이 갑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면 대금도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을이 보상금 청구하면은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1억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 청구를 행사하면 매도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동그라미 4번은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했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그러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그죠? 자, 5번도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네요.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4, 5번을 묶어가지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거를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 위험 부담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시라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옆에다가는 별표 한 100개 정도 첩부라.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말은 99.9%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요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작은데 시간은 꽤 걸립니다. 자, 이렇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병한테 1억을 공짜로 주기로 했다. 그럼 갑이 토지 넘기고 1억을 받아서 병한테 주면 됩니다. 근데 갑은 귀찮아서 을한테 요청을 합니다. 을아, 내가 토지를 줄 테니까 1억은 병한테 바로 줍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라 한다? 요약자. 을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낙약자. 요 사람은 1억을 받죠. 수익자. 이렇게 불러요. 우선. 근데 우리 법에는 다른 용어를 쓴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갑은 요청을 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요 사람은 제3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약자, 채권자, 낙약자, 채무자, 수익자, 제3자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보상관계. 자, 갑하고 병 사이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는 억수로 중요하므로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대가관계는 자기들끼리 내부관계라서 계약 전체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병을 이제 핵심 병을 연구해 봅시다.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첫째, 병이 1억을 취득하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 수익의 의사표시. 병이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내가 1억 받았게. 이게 수익 의사표시.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죠? 이제는 병이 1억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취득한다고. 그럼 여기서 기출이 두 번 됐네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O. 됐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3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당사자. 그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 없고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병이 해제한다? 병이 취소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도 하지 않습니다.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말은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회복은 오로지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가 유일하게 병이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요거는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기본기를 딱 갖다 놓고 문제를 보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1번.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랬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게 틀려서 소급. 자, 이거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5월 1일 날 권리를 취득합니다. 아시겠나요? 5월 1일 날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3월 1일부터 권리를 취득한다. 그게 아니라고. 소급적 취득이다. 비소급 취득이다. 비소급.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자, 3번에 제3자는 절대 해제할 수 없다. 맞고. 3번에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보세요.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권리를 취득했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자, 3번.
채무자는 최고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갑하고 을이 합의를 하기로 병한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병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논했는데 니한테 1억 주기로 했다. 니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최고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맞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외워야 됩니다. 자, 병존적 채무인수해 줄 것이고, 자, 그 밑에다가 면책적 채무인수, 그 밑에다가 이행인수, 그 밑에다가 계약인수. 몇 개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병존적, 면책적, 이행인수, 계약인수. 이 4개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외우라. 이 말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 한번 보실까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다.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1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34회 작년의 기출입니다. 아주 문제를 잘 냈어. 자, 1번에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부존재 항변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보상관계는 억수로 중요하고 대가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을한테 1억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을은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보상관계에.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항해서 1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1억을 청구했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하고 갑 사이에 정형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1억을 줘야 된다고. 네? 보상관계는 중요하죠. 여기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을이 보상관계에 하자가 있다. 니한테 거절하겠다. 항변하겠다. 대항하겠다. 이거는 돼요. 근데 대가관계 하자를 가지고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1번은 갑과 병 사이. 요게 핵심이라고. 자, 갑과 병 사이는 보상관계입니까? 아이고, 기침 소리가 야. 합격이다, 합격. 멋집니다. 와, 대단합니다. 천상의 기침이다. 자, 갑과 병 사이. 요거는 보상이다. 대가다. 대가. 자, 대가 관계의 항변으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상 관계를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대가 관계로는 대항할 수 없다.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혼자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뭐를 묻는지도 잘 몰라. 자, 2번. 제3자 병은 을의 채무 불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3자는 절대 취소할 수 없고 절대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자, 3번의 경우가 중요하죠. 자, 해제한 경우 줄 것이고. 지문에 빠지지 않는 게 취소한 경우, 해제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갑의 채무불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요 매매를 을이 뭐 했다고? 해제했다.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 해제를 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이미 받았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넘겨받고 이전 등기를 받았어. 요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해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해제. 그럼 해제가 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회복해줘야 되죠. 그러면 을은 토지를 받아서니까 토지를 갑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은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요. 그러면 병은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큰일 난다고. 예?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강조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3자는 취소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안하고 원상회복도 안 해요. 예? 요 4개는 오로지 누가 한다고? 갑과 을만 한다고. 그래서 돈을 5천만 원을 병이 받아도 병이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갑이 5천만 원 돌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3번은 틀렸다. 맞다. 틀렸죠.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갑에게 청구해야지 병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4번. 3번이 정답. 자, 갑이 을의 채무불량으로 해제를 역시 했습니다. 병은, 자, 갑이 해제했다 됐네요. 자, 갑이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 왜?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받아놓고 잔금을 안 주고 있거든. 그럼 채무불량 맞죠? 그럼 갑이 해제했어. 해제를 했다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해제는 못하지만 유일하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4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번에 갑이 해제할 때, 을이 해제할 때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보상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상관계를 취소나 해제해서 깰 때는 병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동의 없이도 갑은 해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갑과 을은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를 물었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병에게 권리가 취득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병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자, 보호를 하는 방법이 뭐냐. 갑과 을은 이제부터는 자, 계약을 그죠? 변경시키지도 못하고 소멸시키지도 못합니다.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미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럼 변경할 수 없다 그 말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5천으로 감액시켜 버렸어. 그럼 병이 5천밖에 못 받아요. 그럼 병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 다음 소멸할 수 없다 그 말은 합의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1억을 취득했다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은 뭐 병은 해제할 수 있다 무조건 X. 병은 절대 취소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해제한 경우 줄 것이고 해제한 경우 자, 병은 해제는 못하지만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자, 4번의 갑이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거 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는 거 하고 원래 동생관계 맞죠? 그렇다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거 하고 이제 을이 병한테 대금을 주는 거하고도 동생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아직 못 받았다면 병한테 1억을 줘야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자, 5번도 지금 해제한 경우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즉 원상회복입니다. 자, 을은 원상회복 청구를 병한테 합니까? 당사자 갑에게 합니까? 갑에게 이래 된다고.